안녕하십니까, 함재봉입니다. H리포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중국입니다. 중국이 1970년대 말 개혁 개방 정책을 실시하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놀라운 경제 발전을 해왔다는 것은 주제사실입니다. 2010년에는 급기야 일본을 추월하여서 세계 제2의 경제대국으로 올라섰습니다. 이제는 중국이 조만간 미국을 따라잡고 추월해서 세계 최대의 경제대국이 될 것이라는 그러한 예측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공산당은 자신들의 통치하에서 중국이 이런 놀라운 경제 발전을 이룩했고, 따라서 앞으로도 중국 공산당이 중국을 계속해서 통치해야 된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으면서 보다 효과적인 통치를 위해서 시진핑 주석에게 마오쩌둥에 버금가는 그러한 권력을 모아주고 있습니다. 일이 이쯤 되자 국내에서는 기울고 있는 미국과 굴기하고 있는, 부상하고 있는 중국 사이에서 한국이 선택을 잘해야 된다, 이런 논의들이 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치 무슨 대단한 전략적 계산과 해안, 그리고 판단력을 요하는 그런 얘기인 양 또 포장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정부도 중국의 눈치를 많이 보고 있는 그러한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한미 동맹에 있어서, 북핵 문제에 있어서, 사드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중국의 눈치를 보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중국이 앞으로 미국을 능가하는 강대국이 될 것이다. 따라서 중국하고 잘 가야 된다. 중국에게 잘 보여야 한다. 아마 이러한 인식이 그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경제 성장은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만큼 대단한 것인가? 사람들은 보통 중국 경제의 크기, 그 규모에 주로 집중을 합니다. 물론 한 나라의 경제 규모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경제의 질, 그 나라가 얼마나 번성하고 있는가, 국민들은 얼마나 잘 살고 있는가, 이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중국은 한국에 훨씬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중국이 지금과 같은 추세로 발전하면 우리를 충분히 질에 있어서도 내용면에 있어서도 우리의 경제를 따라잡을 것이 아닌가, 추월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지금까지의 중국의 경제 발전상을 보면은 과거 한국이 이루어온 발전상에 훨씬 못 미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앞으로도 한국이 현재 구가하고 있는 수준의 번영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이 자명합니다. 최근 미국의 정치, 경제, 인구학자들은 중국 경제의 과거, 현재, 미래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미국의 국방부 부장관을 역임했던 폴 월퍼비츠 박사가 저에게 자신이 블로그에 올렸던 글을 하나 이메일로 보내왔습니다. 그 글의 제목은 China's Half Full Glass. 직역을 하자면 중국의 반만 찬 잔,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 글에서 월퍼비츠 박사는 중국의 발전상이 과대 포장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선 2010년 중국이 일본을 따라잡아서 세계 제2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했다라고 하는데, 그리고 이것이 중국의 대단한 성취라고 모두들 칭송하고 놀라고 했지만, 사실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1949년에 집권해서 중국을 통치 시작한 이후 무려 70년 만에 중국 경제의 규모가 일본 경제의 규모를 따라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아시다시피 중국의 인구는 13억, 일본의 인구는 1억 2천. 다시 말해서 중국은 공산당 통치 70년 만에 인구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일본의 경제 규모를 비로소 따라잡았다. 이러한 말이 됩니다. 이게 과연 그러면 그렇게 대단한 성취인가? 이는 달리 말하면 중국의 개인 소득은 여전히 일본의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월퍼비츠 박사는 오히려 중국 공산당이 얼마나 못했으면은 중국 인구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일본의 경제 규모를 따라가는데 70년이 걸렸나? 그는 이렇게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사람들처럼 부지런하고 재능 있는 국민을 이처럼 가난으로 몰아넣었던 것은 인류 문명사에 있어서 전례가 없는 것이라고 합니다.
아마 모택동 통치하에서 중국 경제가 몰락했던 것에 비견할 만한 예를 찾는다면 짐바브웨나 베네수엘라 정도가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물론 모택동 사후 등소평이 집권해서 1979년 개혁 개방을 펼치기 시작한 이후 중국이 급성장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1979년 중국이 개혁 개방 정책을 시작한 이후 40년 동안 이루어온 경제 발전 성적표는 한국과 일본의 경제 발전과 비교하면 과연 어떨까? 미국의 AEI,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미국의 기업 연구소라고 하죠. AEI의 데렉 시저스 박사는 최근 China's Economic Miracle in Context, 즉 역사적인 맥락에서 본 중국의 경제 발전이라는 글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글에서 시저스 박사는 한중일의 경제 발전사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시저스 박사는 일본의 경제 발전 출발점을 1946년으로 잡고 한국의 경제 발전 시발점을 1962년, 그리고 중국의 경제 발전 시발점을 1979년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각국이 본격적으로 경제 발전을 시작한 2년 후, 11년 후, 20년 후, 29년 후, 그리고 38년 후 같은 시점에서 한중일의 경제가 어디에 도달했는가, 어떤 지점에 도달했는가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그래프는 한중일 세 나라가 경제 발전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기 시작한 후 2년에서 11년 사이의 개인 소득의 증가율, 그리고 11년에서 20년 사이, 20년과 29년 차 사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29년과 38년 차 사이의 소득 증가율을 비교를 해봅니다. 일본은 경제 개혁을 시작한 지 2년 차에서 11년 차 사이, 1948년에서 1957년이 되겠죠. 이 사이에 개인 소득이 170% 성장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2년 차에서 11년 차라는 것이 64년에서 73년이 되겠습니다. 이 사이에 개인 소득이 480% 성장했고, 중국은 1981년에서 1990년 사이에 개인 소득이 225% 성장했습니다. 다음 경제발전 시작한 지 11년 차와 20년 차 사이에 개인 소득의 성장률을 보면은 일본은 160%, 한국은 무려 740%, 그리고 중국은 270%였습니다. 경제발전 시작한 지 20년 차와 29년 차 사이를 보면은 일본의 개인 소득이 280% 성장했고, 한국은 270%, 중국은 195% 성장했습니다. 끝으로 경제성장 시작한 지 29년 차와 38년 차 사이의 개인소득 성장률을 보면 일본은 77%, 한국은 130%, 중국은 165%였습니다. 보시다시피 경제발전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 29년 차와 38년 차 사이를 빼놓고는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한국의 개인소득 증가율이 중국의 것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래프는 한중일 3국이 경제발전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이후 교육 수준, 평균 교육 양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일본은 본격적인 경제발전을 시작하기 이전에서부터 지금까지 가장 높은 평균 교육 양이랄까요? 학교를 다닌 연도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과 중국은 거의 같은 수준에서 시작을 하지만 보시면은 경제발전을 시작한 지 38년 차에 이르렀을 때 한국은 평균 학교를 다닌 횟수가 10.6이고 중국은 8.5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한국의 인구가 중국의 인구에 비해서 월등하게 교육 수준이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그 시저스 박사가 제시한 자료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인구 100만 명당 특허 출원 숫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한국과 중국은 경제 발전을 시작한 지 2년 차, 11년 차, 20년 차까지만 하더라도 특허 출원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20년 차에서 29년 차부터 특허 출원이 늘기 시작합니다. 경제 발전 29년 차에서 38년 차를 보시면은 한국은 중국은 물론 일본을 훨씬 앞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시저스 박사는 결론 부분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Korea was a development success 38 years after the start of reform, with an income level roughly twice that of China's at a comparable time. 한국은 경제 발전을 시작한 지 38년 만에 이미 성공 케이스가 되었고, 그 당시의 개인 소득은 같은 시점에 중국의 2배가 넘고 있다. 그러면서 China is far behind Korea and Japan 40 years into the respective miracles. 한국과 중국과 일본은 모두 경제 기적을 이루었지만 경제 발전을 시작한 지 40년이 된 시점을 비교해 본다면 중국은 한국과 일본에 비해서 훨씬 뒤져 있다. 그리고 China's miracle has faded prematurely, leaving the country far from rich and with little prospect to become so. 중국의 기적은 너무 일찍 쓰러졌고 중국은 결코 부자 나라가 아니며 앞으로도 부자 나라가 될 가능성은 매우 적다. 이렇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 경제 발전의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기업연구소의 니콜라스 이버스테트 박사는 올해 7, 8월호 Foreign Affairs지에 With great demographics comes great power 라는 제목의 글을 발표하였습니다. 좋은 인구 구조를 갖고 있어야 열강이 될 수 있다. 아니면은 열강이 되기 위해서는 좋은 인구 구조를 가져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글에서 이버스테트 박사는 중국은 이미 지난 25년간 저출산에 허덕여 왔으며 2027년을 기점으로 중국의 인구는 줄어들기 시작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5년 전부터 중국의 생산 가능 인구, 즉 노동할 수 있는 인구죠. 보통 15세에서 64세로 봅니다. 이 인구가 이미 감소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40년이 되면 지금에 비해서 생산 가능 인구가 무려 1억이 줄어들 것이며 이 인구의 평균 교육 양을 보면은 볼리비아나 짐바브웨보다도 낮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가 되면 2040년이 되면 중국에서는 노인층이 15세 이하층보다 2배가 많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015년에서 2040년 사이에 노년층은 1억 3,500만 명에서 3억 2,500만 명으로 늘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구 전체 평균 연령은 25세 미만에서 무려 48세로 증가할 것이라고 합니다. 중국만큼 빨리 노령화가 진행된 나라는 없다라고 이버스테트 박사는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1979년에서 2000년 15년까지 지속된 한아이 정책으로 인해서 중국에서는 전통적인 가족 제도가 완전히 붕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30년이 되면 인도가 중국보다 인구가 많아질 것이고 2040년이 되면 인도의 생산 가능성 인구가 중국의 생산 가능성 인구보다 무려 2억 명이 더 많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때가 되면 중국 인구의 24%가 65세 이상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요인들은 중국 공산당의 비생산적이고 비능률적인 경제정책과 맞물리면서 중국의 경제 성장을 앞으로 더욱더 어렵게 할 것이라고 합니다. 물론 중국 경제의 중요성을 필요 이상으로 과소평가할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중국 경제는 그 규모만으로도 충분히 중요합니다. 다만 중국 경제의 실상을 정확히 알고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도 정확하게 하면서 절대 기죽지 말고 우리의 성취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당당하고 의연하게 중국과의 공동 번영을 꾀해야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